백악관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단 한 장의 문서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쿄에서는 새벽 3시 총리 긴급회의, 베이징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말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에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쓰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비워두지 않았던 그 한 줄이 한국 문서에서만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받지 못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만 주어졌어요. 그 빈칸이 의미하는 것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알아챘어요. 하지만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그 빈칸을 채운 단 한 줄의 문장이 한국에게 4가지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미국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 4가지를요. 그 4가지 비밀을 입수하여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국제안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25년간 핵 확산 방지 조약과 동맹국 핵 협력 문서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영국의 핵 잠수함 협정도 받고 호주의 AUKUS 문서도 검토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원자력 협력안도 수없이 다뤘어요. 하지만 올 제 책상 위에 놓인 이 한국 문서는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선언문이었습니다. BBC 뉴스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방송 10분 전이었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이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며 서류 가방을 집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3개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영국 핵잠 협정, 호주 핵잠 협정, 그리고 한국 팩트시트. 이 3 문서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도대체 이 문서에 무엇이 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입니까? 저는 3개의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 3 문서를 보시죠. 영국 협정, 호주 협정, 그리고 한국 팩트시트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저는 한국 문서의 3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앵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어있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며 사용 후 연료는 반드시 미국으로 반환한다. 호주 문서에도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연료 공급은 전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담당하며 호주는 독자적인 농축이나 재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70년간 미국이 모든 동맹국과 맺은 핵 협력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조항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어요.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모두 이 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서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실수로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공백입니다. 백악관 초안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그 초안을 봤습니다. 핵연료 공급 방식은 추후 협의한다라는 표준 문구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최종본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누가 지웠을까요? 트럼프가 직접 빨간 펜으로 그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장을 지운 겁니까? 저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이죠. 앵커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다른 것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한국 문서 4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연료 조항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완전히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협력,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앵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은 미국이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어떤 동맹국에게도 공식 문서에 명시한 적이 없는 권한입니다. 일본이 30년간 로비로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권한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에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것,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 2가지는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입니다.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무섭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핵무기 보유국과 동일한 지위를 얻었으니까요. 앵커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핵무기 없이 핵 보유국 지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이 공포에 떤 이유입니다. 모니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 앵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순간 동아시아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어요. 일본이 70년간 지켜온 우위가 단 한 줄로 증발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말이죠.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오늘 4가지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바로 그 4가지를요. 첫 번째 역할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태평양의 핵연료 관리국. 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앵커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1998년 여름,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업가 시절이었죠. 그는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조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30만 톤급 선박이 단 18개월 만에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봤어요. 미국 조선소라면 최소 3년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개인 요트 한 척을 즉석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주목한 건 요트가 아니었어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밀함이었죠.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투자 대비 효율을 계산하는 데 천재예요. 옥포 조선소에서 그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계부터 완성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내는 완결형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었죠. 그날 이후 트럼프는 한국 조선업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때도, 삼성중공업이 LNG선 시장을 장악할 때도 그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2025년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전 옥포에서 본 그 능력을 떠올렸어요. 중국이 매년 핵잠수함 두 척씩 진수하는 상황에서 미국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미 무너졌어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건조 속도가 너무 느렸죠. 트럼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손잡는 거였어요. 백악관 회의실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반대했어요. 핵기술 유출 위험을 거론했죠. 국무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반발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뭘 했습니까? 돈만 냈잖아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팩트시트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거기엔 표준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 협력이라고요. 트럼프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를 지웠어요. 그리고 직접 썼습니다. 건조 승인이라고. 참모들이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웃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건조 승인, 이 두 단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협력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예요. 하지만 건조 승인은 다릅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들고 한국이 운용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저 허가만 내주는 거죠. 영국도 받지 못한 권한이었어요. 호주는 꿈도 못 꿨죠. 심지어 영국은 아직도 미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호주는 자체 건조차 못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앵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문서에는 건조 장소가 필라델피아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미국 조선업을 살렸다고 말하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이미 사실상 폐쇄 상태예요. 그곳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든다는 겁니까? 한국입니다. 거제도, 울산,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명목상 건조지일 뿐이라는 걸요. 실제 작업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설계도 한국, 부품 제작도 한국, 조립도 한국이죠. 미국은 마지막에 자기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문서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팩트시트 5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보십시오. 미국 해군 함정에 한국 내 건조 및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가 눈이 커졌어요.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아레이버크급 구축함, 심지어 차세대 항공모함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미국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건조되고 정비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력의 핵심 생산기지가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트럼프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는 미국의 3배입니다. 비용은 절반이에요. 품질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죠.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속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앵커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중국은 너무 빨라요. 미국 혼자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한국의 조선 능력, 반도체 기술, AI 시스템, 이 모든 걸 결합하면 중국을 앞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30년 전 옥포에서 본 그 잠재력을 이제야 깨운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얻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그 한 줄 말입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협력.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트럼프가 30년간 꿈꿔온 완벽한 파트너십의 완성이었어요.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장은 미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공식 문서에 명시한 적이 없는 권한입니다. 영국에게도 프랑스에게도 당연히 일본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줬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는 한국 없이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미국의 6,500억 달러 추가 투자 확정. 앵커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교수님, 일본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일본은 돈을 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투자 약속은 5,500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첨단 소재, 자동차 배터리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열어보니 갑자기 6,500억 달러로 증액되어 있었어요. 1,000억 달러가 일방적으로 추가된 겁니다. 도쿄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이유예요. 그들은 그 증액에 동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도 않은 금액이 문서에 적혔다고요? 네,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구두로 압박하고 문서에는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박아 넣는 거죠. 일본은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공개된 문서를 뒤집으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니까요. 결국 일본은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굴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팩트시트를 꺼냈어요. 한국의 투자 약속은 3,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절반 수준이죠. 앵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일본이 더 많이 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착각한 부분이에요. 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 많이 내는 나라가 더 큰 대우를 받았죠. 사우디가 3,500억 단 무기를 사면서 미국의 환심을 샀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트럼프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일본의 6,500억 달러는 사실상 지불입니다. 그 돈이 일본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미국이 요구한 항목에 그냥 납부하는 형태죠. 반면 한국의 3,500억 달러는 투자입니다. 저는 문서를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 AI 시스템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갑니다. 게다가 미국 해군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그 수익도 한국 기업이 챙기는 거예요. 10년 분할 납부 조건에다가 수익성 없으면 중단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었죠. 일본에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문서에는 투자 방향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본은 추천권만 있고 최종 결정권은 미국 정부가 쥐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투자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투자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동등한 파트너십이죠. 앵커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돈을 더 많이 냈지만 권한은 없고 한국은 돈을 적게 냈지만 권한을 가져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일본이 얻은 건 영수증뿐입니다. 한국이 얻은 건 열쇠예요. 미국 해군력의 핵심 생산기지라는 열쇠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공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문서를 펼쳤어요. 여기 3페이지를 보십시오. 핵잠수함 연료 조항이 비어있죠?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빈칸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빈칸이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빈칸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거든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일 원자력 협정이라는 별도 협정을 통해서예요. 미국이 공식 문서에 명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재처리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20% 미만 농축 우라늄만 재처리할 수 있죠.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 문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4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협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축도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핵잠수함 연료로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요.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이죠. 일본은 30년간 이 권한을 얻으려고 로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협상으로 얻어냈어요. 일본이 6,5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얻지 못한 걸 한국은 3,500억 달러로 가져간 겁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지위의 차이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일본은 경제적 기여국으로 남았습니다. 돈 내는 나라죠. 하지만 한국은 전략적 핵심국이 됐어요. 미국의 해군력, 핵기술, 첨단 무기 체계를 함께 만들고 운용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동맹의 서열은 더 이상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결정된다. 일본은 돈만 냈어요. 한국은 기술, 속도, 시스템을 보여줬죠. 트럼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아시아 태평양의 핵심 파트너였죠. 이제는 후방 지원 기지가 됐습니다. 한국이 전방에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동안 일본은 뒤에서 물자와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로 재편된 겁니다. 앵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6,500억 달러를 내고도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났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이 배운 쓰라린 교훈이죠. 그리고 그 교훈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그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모니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총리, 미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 시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세상은 새로운 균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이 중심에 선 새로운 질서를 말이죠. 앵커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라진 한 줄의 비밀을 밝혀주시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세 개의 문서를 다시 펼쳤어요. 영국 핵잠수함 협정, 호주 AUKUS 협정,
그리고 한국 팩트시트입니다. 이 세 문서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문서 3페이지를 보십시오. 저는 손가락으로 특정 문단을 가리켰어요.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며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도와 공급 일정은 미 에너지부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사용 후 연료는 반드시 미국 본토로 반환되어야 하며 영국은 독자적인 재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핵잠수함 협정의 필수 조항입니다. 70년간 지켜진 철칙이에요. 호주 문서는 더 엄격합니다. 저는 AUKUS 협정을 넘겼어요. 여기 보세요. 호주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모든 핵연료 주기는 미국과 영국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호주는 핵잠수함을 받지만 연료는 완전히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영구적인 종속 관계죠. 그런데 한국 문서를 보십시오. 저는 팩트시트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료 조항이 있어야 할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어요. 한 줄의 문장도 없습니다. 앵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빠뜨린 거 아닙니까?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백악관 초안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초안입니다. 제가 검토했던 버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핵잠수함 연료 공급 방식은 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문구였죠. 그런데 최종본에서 이 문장이 통째로 삭제됐어요. 누가 지웠을까요? 트럼프가 직접 빨간 펜으로 그었습니다. 앵커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걸 지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빈칸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어떤 동맹국에게도 공식 문서에 명시한 적 없는 권한으로 말이죠. 저는 4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협력 단 한 줄 24글자. 이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앵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요? 그건 핵무기 제조 기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두 기술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철저히 통제해왔던 거예요. 우라늄 농축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풀어냈어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연료로 쓸 수 없어요. 농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3대 5P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죠. 핵잠수함은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핵무기는 90% 이상의 무기급 우라늄을 씁니다. 농축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재처리는 더 민감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재처리 기술로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또 다른 형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재처리 기술을 극도로 제한해 왔어요. 일본조차도 별도 협정으로만 제한적 재처리를 허용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이 두 기술에 대한 협력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더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앵커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핵무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이 문장 하나로 핵연료 주기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미국 핵잠수함의 연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 핵잠수함 연료를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핵연료도 포함돼요. 저는 더 큰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의 핵추진 함정들은 연료 문제가 생기면 본토나 괌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죠. 그동안 작전 공백이 생깁니다. 중국이 그 틈을 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핵연료 허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 핵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한국 근해에서 모든 연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요. 보급, 교체, 재처리까지 전부 말이죠. 이건 미국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입니다. 동맹국에게 이런 수준의 핵연료 관련 권한을 준 적이 없거든요. 앵커가 숨을 고르며 정리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얻은 첫 번째 역할이
바로 그거군요. 태평양의 핵연료 관리국.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연료 조항이 사라진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연료를 관리하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전략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에 군사기지를 세웠죠. 미국이 그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지속적인 해군력 투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연료 때문에 본토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국이라는 전방 기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작전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핵심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입니다. 서해는 중국 해군의 주요 진출로와 직접 마주하고 있어요. 칭다오 기지, 위순 기지가 바로 코앞이죠. 동해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감시할 수 있고요. 일본은 러시아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했어요. 대만은 중국만 견제하죠. 하지만 양쪽 모두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출발한 핵잠수함은 30분 만에 중국 해군 기지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미국은 한국을 서태평양 전역의 핵연료 중심축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갖추면 미국 함정들의 정비와 보급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유사시 미국의 직접 지원 없이도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죠.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태평양 핵연료 허브, 그리고 미 해군 아시아 작전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그걸 알았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비상회의를 연 겁니다. 요코스카 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걸 깨달은 거죠. 70년간 지켜온 일본의 지위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메모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역할이 핵연료 허브라면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팩트시트에 숨겨진 문장을 가리켰어요. 재처리 조항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료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미 해군 아시아 허브 자체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의 아시아 태평양 작전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7함대 사령부가 그곳에 있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그곳에 상주해요. 핵잠수함들도 요코스카에서 정비받고 연료를 보급받았습니다. 70년간 변하지 않은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답했습니다. 요코스카에서는 핵연료를 다룰 수 없거든요. 일본은 재처리 시설이 있지만 미국 해군 함정의 연료는 처리 못해요. 농축도가 다르고 기술 규격도 달라서죠. 그래서 미 해군 함정들은 연료 문제가 생기면 본토나 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태평양을 왕복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그동안 남중국해는 비어있게 돼요. 중국이 그 공백을 노릴 수 있죠. 2023년 한 해만 해도 미 해군 핵잠수함 3척이 연료 문제로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각각 35일, 42일, 28일씩 작전 불가 상태였어요. 중국은 그 기간 동안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죠. 하지만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어요. 부산에서 남중국해까지 이틀이면 도착해요. 연료 보급받고 바로 복귀할 수 있죠. 작전 공백이 최소화됩니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한국을 실시간 작전 지원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앵커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요코스카 기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요코스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전방 작전 기지였죠. 이제는 후방 보급 기지가 됩니다. 실질적인 작전 허브는 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부산, 진해, 제주도가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명확히 정리했어요. 한국은 서태평양 전방 억제 거점이 됩니다.
일본이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동안 한국이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최전선이 되는 거죠. 앵커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십시오.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해는 중국 칭다오 기지와 불과 400km 거리예요. 한국에서 출발한 핵잠수함은 30분 만에 중국 해군 기지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코스카에서 출발하면 6시간 걸려요. 이 시간 차이가 전쟁에서는 생사를 가릅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동해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서해로는 중국 북해 함대를 견제하죠. 양쪽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러시아만, 대만은 중국만 견제할 수 있지만 한국은 둘 다 가능합니다. 앵커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전방에서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일본은 뒤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구조는 없어요. 한국의 조선 능력으로 함정을 빠르게 건조하고 한국의 재처리 시설로 연료를 관리하고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서 즉각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될 겁니다. 미국 핵잠과 한국 핵잠이 함께 작전을 펼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에요. 어디서 어떤 핵잠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앵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해도 망설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중국이 대만 해협에 병력을 집중하는 순간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 본토 해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중국은 양면 대응을 해야 하죠. 병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게 억제력입니다. 실제로 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상대를 묶어두는 거예요. 앵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동아시아 억제력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간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전 주도권은 상당 부분 한국으로 이동해요. 미국은 전략을 짜고 한국은 그걸 실행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위급할 때 미국이 가장 먼저 전화할 나라가 바뀝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과거엔 일본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이죠. 중국이 움직이면 미국은 서울에 먼저 전화할 겁니다. 도쿄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나라이고 일본은 기지만 제공하는 나라니까요.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은 7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였어요. 이제 그 자리를 한국에게 내줘야 하는 겁니다.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난 거죠. 두 번째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명확히 선언했어요. 한국은 서태평양 전방 억제 거점입니다. 중국을 직접 견제하고 러시아를 동시에 감시하며 미 해군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최전선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바로 그 지위를요. 한국은 능력으로 얻어냈습니다. 앵커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화오션이 긴급 발표를 했어요. 핵잠수함 시뮬레이션 성공, 언제든 건조 가능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발표 나온 지 겨우 서너 시간 만인데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서너 시간 만에 시뮬레이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앵커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죠. 핵잠수함 시뮬레이션은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안전장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어야 해요. 최소 몇 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몇 시간 만에 발표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계 도면, 자재 조달, 인력 배치, 생산 라인까지 모든 게 대기 상태였던 겁니다. 트럼프 승인은 그저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에요. 미국 국방부 분석가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꺼냈어요. 깜짝 상자 전략이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고 때가 되면 순식간에 공개하는 방식이죠. 한국은 이 전략을 수십 년간 완벽하게 구사해왔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017년을 보세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도 중량 제한을 해제했죠. 500kg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그러자 한국은 즉시 현무마이스4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어요. 탄두 중량 2톤짜리 괴물 미사일이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2021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이 사거리 800km 제한마저 완전히 폐지했어요. 그러자 한국은 바로 현무마선 5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탄두 중량 9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핵 미사일 중 하나예요. 이것도 마치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빠르게 나왔죠. 미국 펜타곤 내부에서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미국 측 반응을 전했어요.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느냐는 거예요. 족쇄를 풀어주면 즉시 신무기가 나오니까 미군 관계자들이 당황했던 겁니다. 한 국방부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허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허가받을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이번 핵잠수함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축적해왔어요. KSS-3 배치왕급 잠수함 건조 경험, APR-척 400 원자로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 이 모든 걸 결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승인을 기다렸을 뿐이죠. 앵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올해 안에 핵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미 프로토타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죠. 한국의 방산 개발 속도는 서방 국가들의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신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특별하게 보는 결정적 이유죠. 앵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뢰요? 한국은 빠른 나라이면서도 규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방산 보안 세계 최상위, 기술 유출 거의 제로, 군사 협력 신뢰도 최고 수준이에요. 부패나 간첩 침투도 최소화되어 있죠. 이게 미국이 한국을 특별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술력만 뛰어난 국가는 많습니다. 저는 비교했어요. 하지만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국가는 드물어요. 중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뢰가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신뢰는 있지만 속도가 느려요.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서도 안전한 유일한 파트너인 거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 보안 시스템은 나토 기준을 상회합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보세요. 인도네시아와 함께 진행했지만 핵심 기술 유출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술 이전은 했지만 핵심 설계는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어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국제 규범 준수 의식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어 법적 의무를 넘어서 국제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죠. 이게 미국에게는 엄청난 안심 요소예요. 그래서 미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통제 대신 협력을 선택하자. 한국을 억누르는 대신 함께 가자.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역할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과 함께 무기를 만들고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수출까지 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팩트시트를 다시 보세요. 저는 문서를 펼쳤어요. 차세대 해군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에요. 설계부터 생산, 수출까지 모든 걸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한국이 미국 방산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겁니다. 앵커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려다가 파트너로 받아들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깜짝 상자 전략,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속도.
이 세 가지가 미국을 설득했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 군사기술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세 번째 역할의 시작이죠. 앵커가 심호흡을 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역할이죠.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핵 보유국이 됩니다. 핵무기 없이 핵 보유국이요? 앵커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아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 그 잠수함에는 SLBM이 탑재될 수 있거든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말입니다. 이 무기 하나가 모든 균형을 바꿔놓을 겁니다. SLBM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발사 위치가 노출되어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죠. 북한의 화성마인 17호 같은 ICBM도 발사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레이더로도 미리 탐지할 수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만들어내는 절대 무기죠. 한국은 이미 수직발사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세요. 재래식 잠수함인데도 수직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단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만이 이 기술을 실현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가 넘어요. 동해에서 발사하면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 모스크바 서부까지도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핵탄두가 없어도 재래식 탄두만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죠. 현무 마이셸 5의 경우 9톤 탄두는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어요. 앵커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핵잠수함은 사실상 움직이는 전략기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핵잠수함은 몇 달간 잠수한 채로 작전할 수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은 2주마다 수면으로 올라와 충전해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3개월 이상 잠수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미국조차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억제력이에요. 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대비를 시작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위성으로 추적 가능하고 발사 징후도 포착할 수 있죠. 미국의 정찰 위성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24시간 감시해요.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보이는 핵보다 보이지 않는 핵이 더 무섭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해요. 병력을 대만 해협에 집중시키죠. 그런데 그 순간 한국 핵잠수함이 어디선가 나타나 중국 본토 연안을 위협할 수 있어요. 상하이 앞바다일 수도 있고 칭다오 근해일 수도 있죠. 중국은 양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병력을 분산시켜야 하죠. 대만 침공에 쏟아야 할 자원을 본토 방어에도 써야 하는 겁니다. 대만 침공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존재만으로 충분해요. 한국 핵잠수함 한 척이 일본 해상자위대 전체보다 더 큰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거든요. 일본은 호위함 50척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위치가 파악돼요. 한국은 핵잠수함 한 척만 있어도 일본 전체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가 숨을 고르며 정리했어요. 그럼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과 동등한 억제력을 갖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번째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명확히 선언했어요. 독립적 핵억제력 보유국. 핵무기는 없지만 핵 보유국만큼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존 핵 보유 5개국 마이너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마이너스에 6번째 자리를 추가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한국입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핵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앵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동아시아 억제력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완전히 옮겨가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해구산에 전적으로 의존했죠. 북한이 위협하면 미국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였어요.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요.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과 협력하면서 말이죠. 이게 트럼프가 원한 완벽한 구조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억제력을 행사하니까요. 비용은 줄고 효과는 배가 되는 거죠. 미국이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계속 배치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요. 트럼프의 사업가적 본능이 만들어낸 최고의 전략입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일본의 악몽이죠. 70년간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았는데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게 됐어요. 게다가 그 억제력은 일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6,5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살 수 없었던 지위를 한국은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러시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가 한국 핵잠수함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한국을 새로운 전략 변수로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균형이 재편되는 순간이에요. 4가지 역할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저는 정리하며 말했어요. 첫째, 태평양 핵연료 관리국. 둘째, 서태평양 전방 억제 거점. 셋째,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파트너. 넷째, 독립적 핵 억제력 보유국. 이 4가지가 팩트시트에서 사라진 단 한 줄이 숨긴 진실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상을 바꿨어요. 능력으로, 신뢰로, 그리고 전략적 가치로 말이죠.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어요. 교수님, 결국 미국은 무엇을 얻었고 한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얻은 건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은 핵잠수함 10척, 항공모함 2척, 구축함 25척을 진수했어요. 5년간 미국이 건조한 것보다 많은 숫자죠. 조선 능력만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의 200배 규모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30년에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을 장악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혼자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사실상 폐쇄됐고 뉴포트 뉴스는 건조 속도가 너무 느려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7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2년이면 만들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조선 속도가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보유한 건조 능력은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우수해요. 대형 함정을 동시에 여러 척 건조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세계 유일하죠. 미국이 한국과 손잡으면 중국보다 빠르게 함정을 만들 수 있어요. 트럼프는 바로 그 시간을 산 겁니다. 하지만 시간만 산 게 아닙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미국은 한국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얻었어요. 조선 능력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AI,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걸 통합 생산할 수 있는 나라죠.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보다 완벽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위상입니다. 한국은 오늘 중견국에서 핵심 강국으로 격상됐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죠.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4가지 역할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어요. 첫째, 태평양 핵연료 관리국. 한국은 미 해군 핵추진 함정들의 연료를 직접 관리하고 재처리하는 유일한 동맹국이 됐어요. 이건 영국도 프랑스도 받지 못한 권한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핵연료 허브가 되는 겁니다.
둘째, 서태평양 전방 억제 거점입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최전선이 됐어요. 요코스카 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으로 이동했죠. 위급할 때 미국이 가장 먼저 전화할 나라가 도쿄에서 서울로 바뀔 겁니다. 일본이 70년간 누린 특권을 한국이 가져온 거예요. 셋째,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파트너입니다.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차세대 핵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까지 공동으로 설계하고 생산하죠. 수익도 함께 나눠 가져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넷째, 독립적 핵 억제력 보유국입니다. 저는 마지막 손가락을 폈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피스 지위를 얻었어요. 핵잠수함과 SLBM으로 핵 보유국과 동등한 억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전략국가가 됐죠. 앵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가지 역할 모두 일본이 얻지 못한 것들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6,500억 달러를 냈지만 권한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한국은 3,500억 달러로 네 가지 역할을 모두 가져왔죠. 돈이 아니라 능력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70년 동맹의 서열이 완전히 재편된 순간이에요.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줄의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팩트시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펼쳤어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협력, 24글자. 이 한 문장이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한국을 세계 핵심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죠.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돌아갈 수 없어요. 태평양 안보, 첨단 기술, 해군력, 모든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을 새로운 변수로 계산하고 있어요.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운용 계획에 한국 핵잠수함 변수를 넣어야 해요. 일본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우러러보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자신감입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국은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평화를 책임지는 나라가 됐죠.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기술적 독립, 전략적 독립, 그리고 정신적 독립이에요.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이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어요. 30년간 쌓아온 조선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AI, 철저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국제 규범을 지키는 신뢰성. 이 모든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가 됐어요. 핵심 강국이 된다는 건 특권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지는 거죠. 한국의 결정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자유로운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